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고명수. 시인들은 대개 비본질적인 삶의 허상을 떠나 본질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락강의 말을 빌려 말해본다면 시란 일상을 떠도는 텅 빈 말, 즉 공허한 말을 벗어나 꽉 찬 말, 즉 충만한 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허한 말들은 영혼을 찢어지게 하고 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공허한 말로 인해 찢어진 영혼의 틈을 꿰매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몇 마디의 충만한 말들이겠지요. 그것이 곧 시이고 문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러한 충만한 말들은 성서나 불경을 비롯한 종교적인 텍스트, 시나 소설 혹은 수필과 같은 문학적인 텍스트, 다양한 연설문이나 철학적 텍스트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인해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것 또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들은 남달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마음이 여려서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는 존재들이지요. 그러한 상처들이 쌓여 한을 만들고 한이 동력이 되어 시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상처가 마음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상처가 없다면 혹은 한이 없다면 시를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뭔가를 쓰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은 그저 생기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삶의 유한성과 존재의 무상함에 대해 베일에 가려진 세계와 존재의 비밀에 대해 시인들은 누구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궁금해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지구별에 처음은 어린 왕자처럼 사물을 낯설게 보고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존재와 세계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은 시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가장 시인다운 삶을 살다 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진정한 시인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일생을 두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80년을 두고 꿀벌처럼 열심히 꿀과 의미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마지막에는 겨우 10줄 정도의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닭을 수천 번 그리다 보면 봉황도 하나 그릴 수 있을 테지요. 많은 시를 쓰고 마지막에 10줄 정도의 훌륭한 시를 남길 수만 있다면 그 시인은 성공한 시인일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디아프 살마타에서 시인을 일컬어 그 마음은 나무르는 고뇌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탄식과 비명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뀌게끔 된 입술을 가진 불행한 인간이라고 정의한 바 있지요. 누군가 말했듯이 한편의 좋은 시란 결국 그 고유한 언어 절제의 아픔 속에서 삶이 시인의 성수관으로 열어 보이는 극묘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밀도와 언어의 밀도는 정비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와 세계의 비밀 혹은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시인들은 궁금해합니다. 사랑의 본질, 삶의 본질 혹은 신의 본질, 부처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후적으로 구성한 것일까요? 아니면 플라톤의 주장처럼 인간의 영혼이 육신으로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본질, 즉 에이도스를 레테의 강을 거쳐 나오면서 망각의 강물을 마시는 이래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레테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상기를 통해서만이 에이도스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적 감각이 아닌 순수한 정신의 작용에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사번적이어서 관념 과잉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유하는 존재이니 언어가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은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의 언어적 관습에 불과하다는 동양적 통찰은 수많은 선사의 문답과 개송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락강의 입장에 서면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 또한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무의식적 투영에 불과한 것일까요? 끊임없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인은 오늘도 상징계적인 아버지의 언어를 부수고 상상계적인 어머니의 언어를 향해 혹은 실제계적인 사물의 언어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은 아닐런지요.